오화 줄거리. 엠마에 대한 사랑으로 갈등하고 방황하던 레옹은 법을 공부하기 위해 파리로 떠나버린다. 레옹이 떠나자 엠마는 자책과 외로움에 빠져 신경증이 심해지고 병원을 찾은 용빌 근처의 농장주 로돌프가 우연히 엠마를 보고 한눈에 반한다. 용빌에서 열리는 공진회로 마을이 들썩이는 가운데 부자의 독신이며 바람둥이인 로돌프는 이날을 기점으로 엠마를 유혹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때 구포 소리가 한 방 들려왔다. 근방 사람들은 뒤섞여서 마을 쪽으로 몰려갔다. 그 포성은 잘못된 것이었다. 지사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심사위원들은 회의를 열어야 할 것인지 더 기다려야 할 것인지 결정짓지 못하고 쩔쩔맸다. 겨우 광장 너머로 말라빠진 2마리의 말이 끄는 큼직한 임대 포장마차가 나타났다. 흰 모자를 쓴 마부가 힘껏 말을 채찍질하고 있었다. 비내가 받들어 총하고 호령하자 경비대장도 그를 흉내내어 소리쳤다. 사람들은 총을 걸어놓은 곳으로 몰려갔다. 모두 허둥지둥 달려갔다. 칼날을 잊어버리고 끼지 않은 사람까지 있었다. 지사의 마차도 이 허둥거리는 혼잡을 알아차리고 나란히 메인 2필의 여인 말에 쇠사슬을 당기고 몸을 흔들어대면서 젠 걸음으로 시청의 둥근 기둥 앞에 도착했다. 그때 마침 경비대와 소방대는 북을 치며 발을 맞추어서 그곳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제자리 걸어 하고 비내가 호령했다. 제자리 섰 하고 대장이 소리쳤다. 좌양좌. 그리고 받들어 총을 하자 소총고리에 절그럭거리는 소리가 주위에 울려 퍼졌다. 마치 구리 냄새가 층계에서 굴러떨어지는 소리 같았다. 받들어 총이 끝나자 총은 다시 제자리로 내려갔다. 이때 은으로 수놓은 짧은 예복을 입은 사람이 마차에서 내리는 것이 보였다. 아픈 대머리였지만 뒤통수에는 머리카락이 많았다. 얼굴빛은 창백하고 매우 호탕하게 보이는 인물이었다. 몹시 크고 두꺼운 눈꺼풀에 덮인 2눈은 군중을 바라보기 위해 절반쯤 열려 있었다. 뾰족한 코를 쳐들고 오목하게 오므라진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장식 뒤로 읍장을 알아보고 지사각하는 오시지 못한다고 알렸다. 그는 현 참사관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2서너 마디 변명을 덧붙였다. 티바슈가 공손히 인사하자 그는 참으로 황송하다고 말했다. 이리하여 2 사람은 그대로 마주보고 이마가 서로 맞닿을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 주위를 심사위원들과 지방유지들과 경비대와 일반 군중들이 둘러쌌다. 참사관이 조그마하고 까만 삼각모를 가슴에 대고 몇 번이나 인사를 되풀이했다. 티바슈는 허리를 활처럼 구부리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할 말을 찾느라고 더듬거리고 왕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기도 하고 용빌에 주어진 명예를 감사해 하기도 했다. 여간집 심부름꾼 이폴리트가 마부에게서 말고비를 받아지고 비틀린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황금사자의 현관으로 말을 끌고 갔다. 그 앞에도 많은 농민들이 마차를 보려고 몰려와 있었다. 북소리가 나고 구포 소리가 울렸다. 열을 짓고 서 있던 높은 양반들이 단위로 올라가 티바슈 부인이 빌려준 붉은 우단의 안락의자에 앉았다. 높은 양반들은 모두 비슷비슷했다. 조금 볕에 그을린 늘어진 얼굴은 부드러운 사가주 같은 빛이고 꽃매듭을 한 흰 넥타이로 잡아맨 딱딱하고 높은 깃 밖으로 풍성한 구렛나룻이 넘쳐나와 있었다. 조끼들은 모두 벨벳으로 만든 것이었고 시계에는 모두 기다란 리본 끝에 홍옥으로 된 타원형 도장이 매달려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레 바지가랑이 사이를 벌리고 앉아 2 손을 양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 윤기가 지워지지 않은 바지는 튼튼한 장화 가죽보다 더 번들거렸다. 그들의 부인들은 현관의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일반 군중은 그 맞은편에 서 있기도 하고 의자에 앉아 있기도 했다. 레스티 부도와는 풀밭에서 의자를 전부 이곳으로 옮겨놓고는 다른 의자를 가지러 쉴 새 없이 성당으로 뛰어가곤 했다.
그의 이런 의자 빌려주는 장사 때문에 혼잡은 한층 더해서 연단으로 올라가는 조그마한 층계까지 가는데도 매우 힘이 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레르시는 자리에 앉으려고 지나가는 약제사를 보고 말했다. 거기에는 장식 기둥을 한 쌍 세웠어야 했지 않을까 하고 말이지요. 약간 무리를 하더라도 새로 유행한 천으로 훌륭하게 장식을 했더라면 아름답게 보였을 텐데 말입니다. 정말 그렇군요. 하고 오메가 대답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지요. 모두 다 읍장 마음대로 해버렸으니까. 티바슈란 사람, 도무지 치밀하곤 없는 양반인걸. 예술에 대한 감각 같은 것이 전혀 없어요. 이 사이에 로돌프는 보바리 부인과 함께 시청의 2층 회의실로 올라갔다. 그 방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여기면 편안히 구경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강의 흉상 밑에 놓여있는 타원형 탁자 둘레에 접는 의자를 3개 들어다가 창가에 가까이 갖다 놓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다. 연단이가 떠들썩하더니 한참 동안 수군수군 의논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참사관이 일어섰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이 리웨뱅이라는 것을 그제야 알았고 이 이름은 군중 속으로 차례로 전해져 나갔다. 그는 여러 장의 연설문 요지를 초고한 종이를 확인하고 좀 더 잘 보이도록 눈을 가까이 대고 입을 열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임의 목적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와 같은 기분은 여러분도 모두 느끼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만 저는 우선 여러분의 허락을 받아 최고관청과 정부의 공적, 우리들이 경애하는 군주이신 국왕폐하의 덕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국왕폐하께서는 공적인 번영이나 사적인 번영이나 그 같은 일이라면 한 가지도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일이 없으시고 더욱이 확고하고 현명하신 판단으로 거친 바다의 끊임없는 위기를 극복하시고 국가의 힘든 일을 손수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더욱이 전쟁뿐만 아니라 평화, 공업, 상업, 농업, 그리고 예술까지도 존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뒤로 물러앉아야겠는데요. 하고 로돌프가 말했다. 왜요? 엠마가 물었다. 그러나 이때 마침 참사관의 목소리가 이상한 투로 한층 더 높아졌다. 그는 이렇게 외쳐댔다. 여러분, 이제 내란으로 우리의 광장을 피로 물들이던 때는 지나갔습니다. 지주도, 상인도, 아니 노동자까지도 하룻밤 편안히 잠들었다가도 느닷없이 화재를 날리는 경종소리에 잠이 깨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하던 시대, 무엇보다도 파괴적인 주의 주장이 대담하게도 사회의 기초를 뒤엎으려던 시대는 다행히 과거의 것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하고 로돌프가 말을 이었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알아볼 것 같군요. 그렇게 되면 보름은 변명을 하고 돌아다녀야 합니다. 특히 나는 평판이 좋지 못한 사람이니까. 어머, 선생님은 자신을 무척 나쁘게 말씀하시네요. 하고 엠마가 말했다. 아니, 내 평판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비참한 광경을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의 지금 상태로 눈을 돌린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겠습니까? 여기저기에 상업과 예술이 번영해 가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새로운 교통로가 열려 국가의 새로운 혈맥으로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업 중심지는 또다시 활기를 띠고 활동하기 시작했고 종교는 더욱 밑바탕을 굳게 하여 모든 사람의 마음에 미소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항구에는 배들이 가득하고 신용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드디어 프랑스는 숨을 쉬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하고 로돌프는 덧붙였다. 아마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그것도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건 어째서요? 하고 그녀가 물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꿈과 행동이 그리고 보다 순수한 정열과 보다 격렬한 향락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도 없는 환상과 열강 속으로 뛰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녀는 마치 이상한 나라들을 돌아다니다 온 나그네를 보듯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 불쌍한 여자들은 그런 즐거움도 없답니다. 서글픈 즐거움이죠. 거기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행복은 도저히 찾을 수 없나요? 엠마가 물었다. 아니,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로돌프가 대답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 및 농업 노동자 여러분,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문명사업의 평화적인 선구자입니다. 진취적이고 올바른 품성을 지닌 여러분, 되풀이합니다만 여러분은 정치적 폭풍우가 나쁜 일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는 걸 잘 아셨을 줄 압니다. 언젠가는 행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고 로돌프는 되풀이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단념하고 절망해버렸을 때 말이죠. 아시겠어요? 지금 지평선이 활짝 열리고 행복은 여기 있다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 사람에게 자기의 일생을 맡기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싶어집니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서로 다 알아차리게 됩니다. 꿈속에서도 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엠마를 응시했다. 그토록 간절히 찾아 헤매던 보물, 그것이 당신 앞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말입니다. 그것이 반짝반짝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믿을 용기가 없으신가 보군요.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환한 빛 속으로 나온 것처럼 눈이 멀어버린 것이지요. 이렇게 말을 끝내면서 로돌프는 그 말에 어울리는 몸짓을 덧붙였다. 그는 어지러움을 느끼는 사람처럼 얼굴에 손을 갖다 댔다. 그리고 그 손을 엠마의 손 위에 살짝 내려놓았다. 그녀는 자기의 손을 끌어당겼다. 참사가는 여전히 낭독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그것을 의외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구시대에 관한 편견에 깊이 잠겨서 농촌 사람들의 정신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눈이 먼 사람들 뿐입니다. 진정 농촌이 아니고 어디에서 이와 같은 애국심과 공공이익에 대한 헌신과 지성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들의 소용없는 장식품 같은 천박한 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유일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저마다의 행복과 일반적인 사회 개량, 국가를 유지하는 데 공헌할 수 있는 가장 깊고 온건한 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법을 존중하고 의무를 실천하는 데서 나오는 성과인 것입니다. 아, 또 저 소리군. 하고 로돌프가 말했다. 언제나 변함없이 의무하지만 저 말은 딱 질색이란 말입니다. 프란넬 조끼를 입은 구시대의 늙은이들과 강로와 묵주를 갖고 다니는 맹신 노파들이 와글와글 모여서 우리 귀에다 쉴 새 없이 의무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의무라는 것은 위대한 것을 느끼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에서 10가지 사회의 모든 인습이나 사회가 우리에게 가하는 치욕을 달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고 보바리 부인은 이에 맞서 말하려고 했다. 아니, 그렇습니다. 어째서 정열을 나쁘다고 공격하는 겁니까? 정열이야말로 이 지상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까? 영웅적인 행위와 열광의 원천이고 시와 음악과 예술의 셈이며 요컨대 모든 것의 근원이 아닙니까? 하지만 하고 엠마는 말했다. 어느 정도는 사회의 의견에도 따라야 하고 사회의 도덕도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니, 도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고 그가 되받았다. 아주 조그마한 도덕, 인습적인 도덕,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귀찮도록 떠들어대며 당신도 알고 계신 어리석은 자들의 집밥채와도 같이 낮은 곳에서 땅을 기면서 비속하게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도덕, 그것은 영원한 것이며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풍경과 우리에게 빛을 주고 있는 하늘처럼 그것은 우리들의 주변과 머리 위에 있습니다. 류에뱅 씨는 손수건으로 입을 닦았다. 그는 다시 계속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농업의 효용에 대해 구구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켜 줍니까? 누가 우리들의 양식을 대주느냔 말입니다. 그것은 농민이 아닙니까? 농민 여러분은 부지런한 손으로 풍부한 경작지에 씨를 뿌리고 밀을 생산합니다. 그 밀은 정교한 기계에 의해서 분말이 되고 이른바 밀가루가 되어 그곳에서 도시로 운반되며 이윽고 빵 공장으로 갑니다. 빵 공장에서는 빈부를 따지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위한 식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옷을 만들기 위해 목장에서 많은 가축들을 기르는 것도 농민이 아닙니까? 농민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옷을 입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먼 곳에서 예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잠자리에 푹신푹신한 베개를 공급해주고 식탁에 자양분이 풍부한 고기며 달걀을 동시에 공급해주는 우리 농가의 뜰에서 놓아 기르는 저 소박한 동물에게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중요함을 가끔씩이나마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치 자비로운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주듯 풍요로운 토지가 제공해주는 갖가지 산물을 여기에서 하나하나 대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포도나무가 있고 저기에는 사과주를 만드는 사과나무가 있고 저쪽에는 채소씨, 더 멀리에는 치즈, 그리고 아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요즘 들어 매우 뚜렷한 증산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특히 여기에 여러분의 주의를 촉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일부러 주의를 촉구하지 않아도 좋았다. 왜냐하면 군중의 입은 모두 그의 말을 받아먹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벌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곁에서는 티바슈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드로즈레 씨는 가끔 살짝 눈을 감곤 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약제사가 아들 나폴레옹을 두 무릎 사이에 끼고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손을 귀에 대고 있었다. 그 밖에 심사위원들은 동감이라는 표시로 턱을 천천히 끄덕이고 있었다. 담 밑에 있는 소방대는 총검에 기대어 쉬고 있었다. 비네마는 팔굽을 옆으로 내밀고 샤벨의 칼끝을 공중에 뻗친 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철모의 차양이 코끝까지 덮고 있기 때문에 귀에는 들릴 테지만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부관인 티바슈 읍장의 막내 아들이 쓴 철모는 그보다도 더 컸다. 터무니없이 큰 것이 머리 위에서 건들거리고 얇은 인도 사라산 목도리 끝이 가장자리에 내다 보일 뿐이었다. 그는 철모 속에서 애기같이 희죽희죽 웃고 있었다. 땀방울이 줄줄 흘러내리는 해쓱하고 조그마한 얼굴에는 기쁜 듯한, 피로해서 괴로운 듯한, 졸리운 듯한 표정이 떠 있었다. 광장은 집 추녀 끝까지 사람들로 차 있었다. 창문마다 팔꿈치를 짚고 내다보는 사람들이 보이고 문 앞마다 사람들이 몰려서 있었다. 약국문 앞에는 쥐스탱이 눈앞의 광경에 완전히 얼이 빠져서 멍하니 서 있었다. 주위가 조용한데도 리에뱅 씨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져 잘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의 의자 움직이는 소리에 섞여서 토막토막 끊긴 말들이 들려왔다. 갑자기 뒤쪽에서 길게 목을 빼고 우는 황소 울음소리며 거리 모퉁이에서 울어대는 어린 양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소치는 아이들이나 목동들이 근처까지 짐승을 끌고 온 것이었다. 짐승들은 코 밑에 늘어진 나뭇잎을 혀로 뜯으면서 이따금 소리를 질렀다. 로돌프는 엠마에게로 더욱 가까이 다가앉아서 나직이 재빨리 말했다. 부인은 세상의 이러한 음모에 분노를 느끼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비난하지 않은 감정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고상한 본능도, 무엇보다도 순수한 동정도 모두 박해당하고 중상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두 개의 고독하고 가련한 영혼이 가까스로 만나더라도 그것이 결합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일들이 꾸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영혼은 노력합니다. 길을 쓰고 날개짓을 하고 서로 불러댑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느 때든지 6달이나 아니 몇십 년쯤 지나면 그들은 하나로 결합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숙명적으로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일이니까요. 두 영혼은 서로를 위해서 태어난 것이니까요.
그는 깍지 낀 두 팔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리고 엠마 쪽으로 얼굴을 쳐들고 가만히 그녀를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가는 금빛 광선이 까만 눈동자 언저리로 퍼져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의 머리를 빛내고 있는 포마드의 냄새까지 맡았다. 그러자 그녀는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보비에사르에서 함께 왈츠를 추던 자작이 생각났다. 자작의 수염도 이 남자의 머리처럼 바닐라와 레몬 향내를 풍기고 있었다. 엠마는 기계적으로 그 향내를 좀 더 잘 맡으려고 반쯤 눈을 감았다. 그러나 의자 위에 몸을 뒤로 젖히면서 가느다랗게 눈을 떴을 때 아득한 지평선 너머로 헐어 빠진 합승마차 제비가 보였다. 제비는 기다란 흙먼지 꼬리를 끌면서 천천히 뢰 언덕을 내려오고 있었다. 레옹은 몇 번씩이나 바로 저 노란 마차를 타고 그녀에게로 돌아왔었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저 큰 길로 영원히 사라져 가버렸다. 그녀는 그의 모습이 맞은편 창가에 보이는 것 같았다. 이윽고 모든 것이 한데 섞이고 구름 같은 것이 눈앞에 지나갔다. 그녀는 아직도 자작의 팔에 안겨서 휘황한 샹들리의 불빛 아래서 왈츠를 추고 있는 것 같았고 레옹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어서 곧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여전히 옆에 있는 로돌프의 머리 냄새를 맡고 있었다. 이 쾌감이 과거의 욕망 속에 스며들어 바람에 날리는 모래알처럼 그녀의 영혼 위에 퍼지는 향기의 미묘한 숨결 속에서 소용돌이 쳤다. 엠마는 몇 번이나 콧구멍을 커다랗게 벌리고 기둥머리에 엉겨있는 담쟁이 덩굴의 신선한 냄새를 들이마셨다. 장갑을 벗고 손을 닦았다. 그리고 나서 손수건으로 얼굴에 부채질했다. 그러는 동안에 관자놀이의 맥박 소리와 함께 군중의 와글거리는 소음과 단조로운 문구를 낭독하는 참사관의 음성이 들렸다. 그는 말하고 있었다. 끝까지 계속해 주십시오. 참아 주십시오. 인습에 젖은 목소리나 무모한 경험주의자들의 성급한 충고에 절대로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토지를 개량하고 비료의 질을 높이고 말과 소와 양, 돼지 등의 발육에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공진회가 여러분을 위한 평화로운 투기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긴 사람이 이곳에서 나갈 때에는 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보다 더 큰 성공을 위하여 서로 친교를 맺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정부도 여러분들의 괴로운 노동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침묵으로 지켜온 덕성에 대해 보상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앞으로는 국가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격려하고 보호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될 수 있는 대로 괴로운 희생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도록 노력할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리웨뱅 씨는 이렇게 말하고 자리에 앉았다. 드로즈레 씨가 일어나서 다른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연설은 참사관의 연설만큼 아름다운 말이나 화려한 문구로 꾸며져 있지 않고 좀 더 착실한 말과 한층 더 전문적인 지식과 보다 다듬어진 사상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의 연설에는 정부에 대한 찬사가 적은 대신 종교와 농업에 대한 말이 더 많이 들어 있었다. 그는 종교와 농업의 관계를 설명하고 어떻게 이 두 가지가 항상 문명에 이바지했는가를 설명했다. 로돌프는 보바리 부인에게 꿈이라든가 예감이라든가 동물 자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연단 위에서 연사는 사회의 요람기로 거슬러 올라가 인간이 숲속에서 도토리를 주워 먹고 살던 야만 시대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 뒤 인간은 동물 가죽을 버리고 옷을 입게 되었으며 밭을 갈고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과연 좋은 일이었을까? 이 발견에는 이익보다 이롭지 못한 점이 더 많지는 않았을까? 드로즈레 씨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다. 로돌프는 동물 자기에서 친화력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씩 옮겨갔다. 공진회 위원장이 스스로 쟁기를 진 로마의 귀족 신시나투스와 양배추를 심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와 신년의식으로 씨를 뿌리는 중국 황제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젊은 사나이는 젊은 여자에게 그러한 저항할 수 없는 견인력이라는 것은 전생의 인연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도
하고 그는 말했다. 어째서 이렇게 서로 알게 되었을까요? 어떠한 우연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의심할 것도 없이 두 개의 냇물이 하나로 합쳐지듯 우리들 저마다의 어떤 기울어짐이 먼 거리를 통해 우리 두 사람을 서로에게로 이끌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엠마의 손을 격정적으로 잡았다.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고 가만히 있었다. 경작 성적이 전반적으로 우수했습니다. 하고 위원장이 소리쳤다. 예를 들면 일전에 제가 댁에 찾아갔을 때 오늘 이렇게 제가 부인을 모시고 있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상금 70프랑. 몇 번이나 저는 되돌아가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부인 곁에 머물러 있기로 한 것입니다. 비료상. 저는 이대로 오늘 밤에도, 내일도, 그리고 다른 날에도, 아니 한평생 부인 곁에 머물러 있으렵니다. 아르게이우 마을의 카롱 씨에게 금메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어떠한 사람과 함께 있었어도 이처럼 완전한 기쁨을 느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브리 생 마르탱 마을의 뱅씨. 그래서 저는 당신의 추억을 언제까지라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저를 잊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것은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릴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인의 마음속에, 부인의 생활 속에 제가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돼지 부문, 루에리세 씨와 쾰랑블루 씨에게 공동으로 상금 60프랑. 로돌프는 엠마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이 매우 뜨겁고 마치 붙잡힌 비둘기가 날아가려는 것처럼 떨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자 엠마는 손을 빼려는 것인지 아니면 사나이가 움켜쥔 손에 응답하는 것인지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로돌프는 소리 높여 외쳤다. 오, 고맙습니다. 부인은 저를 거절하시지 않는군요. 참으로 다정한 분입니다. 제가 완전히 부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셨군요.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좀 더 자세히 보게 해주십시오. 바람이 불어와 책상보에 주름이 생겼다. 저 밑에 광장에서는 시골 여인들의 큰 두건이 흰 나비 날개처럼 펄럭였다. 깻묵의 이용 하고 위원장은 계속했다. 그는 서두르기 시작했다. 플랑드르 비료, 아마의 재배, 배수시설, 장기 임대 계약, 고용인의 근무. 로돌프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막바지에 달한 정욕이 그들의 마른 입술을 떨게 했다. 부드럽게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두 사람의 손가락이 얽혔다. 사르스토라 게리에르 마을의 카트리느 니케즈 에리자베트 르루 할머니, 같은 농장에 54년 동안 근속한 상으로 은메달, 상금 25프랑. 카트리느 루루 할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참사관이 되풀이했다.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다. 나가요. 싫어요. 이쪽으로. 무서울 건 없어요. 천치 같은 여자군 그래. 자, 어디 계십니까? 하고 티바슈가 소리쳤다. 여기 있습니다. 그럼 나오세요. 앞으로 나와요. 그러자 초라한 무명옷 속에 웅크리고 있는 것 같은 노파 하나가 겁먹은 태도로 조심조심 단위로 걸어나가는 것이 보였다. 발에는 튼튼한 나무창이 달린 신을 신고 허리에는 크고 푸른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가장자리 장식이 없는 두곤에 쌓인 그 마른 얼굴은 시들어버린 레네트종 사과보다 더 쪼글쪼글했다. 그리고 붉은 윗도리의 소매 끝에서 마디가 굵은 길쭉한 손이 나와 있었다. 헛간 먼지와 세탁용 소다와 양털의 기름기 때문에 손이 닳고 굳어져서 깨끗한 물로 씻고 나왔는데도 더럽게 보였다. 오랫동안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지금껏 시달려온 많은 고통을 겸손하게 증명이라도 하기 위한 것처럼 손이 반쯤 벌어져 있었다. 수도하는 수녀들과도 같은 엄격함이 그녀의 얼굴 표정을 더 한층 두드러지게 했다. 그 창백한 눈길은 어떠한 기쁨이나 감동의 빛으로도 부드럽게 할 수는 없었다. 항상 가축들만 돌보고 있는 동안의 동물의 침묵과 평안함이 그녀에게로 옮겨온 것이었다. 노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깃발과 북과 까만 예복을 입은 신사들과 참사관의 훈장에 놀라 앞으로 나가야 할지 달아나야 할지 주위의 사람들은 어째서 자기를 떠미는지 어째서 심사원들이 자기를 보고 미소 짓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녀는 가만히 서 있었다. 이리하여 근속 반세기 그 자체의 모습이 득이 만면한 부르주아들 앞에 선 것이다. 좀 더 가까이 오십시오. 존경하는 카트리느 니케즈 엘리자베트 르루 할머니. 하고 위원장의 손에서 수상자 명부를 받아든 참사관이 말했다. 그리고 종이 쪽지와 노파를 번갈아 보면서 그는 다정한 목소리로 다시 되풀이했다. 가까이 오십시오. 이리로. 당신 귀가 먹었소. 하고 티바슈가 안락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말했다. 그리고 노파의 귀에 대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54년 근속, 은메달, 25프랑. 이것은 당신에게 주는 것이오. 노파는 은메달을 받아들고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이윽고 더없이 기쁜 듯한 미소가 그녀 얼굴 가득히 퍼졌다. 사람들은 그녀가 물러나면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걸 신부님께 드리고 미사를 드려 달래야지. 정말 광신자로군. 공중인 쪽으로 몸을 내밀면서 약제사가 소리를 질렀다. 식이 끝나자 군중은 흩어졌다. 연설 낭독도 끝났으므로 저마다 제 지위로 돌아가고 모든 것은 여느 때의 상태로 회복되었다. 주인은 하인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하인은 가축을 때렸다. 이 감각 없는 승리자들은 뿔과 뿔 사이에 초록빛 면류관을 쓴 채 가축 우리로 돌아갔다. 그러는 동안 국민방위군은 총끝에 빵을 꽂고 시청의 2층으로 올라갔다. 대대히 북치는 사람은 포도주병을 한 바구니 들고 있었다. 보바리 부인은 로돌프의 팔을 잡았다. 그는 엠마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두 사람은 문 앞에서 헤어졌다. 그리고 그는 연애 시간을 기다리며 혼자서 목장을 거닐었다. 연애는 길고 떠들썩하고 음식은 형편없었다. 너무 혼잡해서 팔꿈치를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였다. 의자 대신 사용한 좁은 널빤지가 너무나 많은 손님들의 무게로 곧 부러질 것만 같았다. 모두 배불리 먹었다. 저마다 자기 앞에 주어진 몫을 남김없이 다 먹었다. 누구나 하나같이 이마에서 땀이 흘렀다. 가을 아침의 강안개처럼 하얀 김이 식탁 위에 매달린 등불 사이에서 감돌았다. 로돌프는 천막의 갤리코에 등을 기대고 골똘히 엠마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뒤편 잔디밭에서는 하인들이 더러워진 접시를 쌓아 올리고 있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누가 그의 잔에 술을 부었다. 시끄러운 소리는 더 커져 있는데도 그의 머릿속에는 침묵이 쌓여갔다. 그는 엠마가 한 말, 그녀의 입술 모양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마법의 거울에 비친 것처럼 그녀의 얼굴이 국모판 위에서 반짝였다. 그녀의 옷주름도 벽을 따라서 내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사랑의 나날들이 미래의 아득한 풍경 속에서 한없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날 밤 한창 꽃불이 올라가고 있을 때 그는 다시 엠마를 만났다. 그러나 이때 그녀는 남편과 오매 부인과 약제사와 함께 있었다. 약제사는 흩어져 떨어지는 꽃불의 위험을 몹시 걱정하여 쉴 새 없이 자리에서 빠져나가 비네에게 여러 가지 주의를 주곤 했다. 티바슈 씨에게 보내온 불꽃 화약들은 너무 조심하느라고 지하실에 두었기 때문에 습기가 차서 제대로 터지지 않았다. 가장 인기를 끌었을 용이 꼬리를 무는 광경의 꽃불은 완전히 실패해버렸다. 이따금 빈약한 유성 꽃불이 올라갔다. 그러자 입을 해 벌린 관중은 함성을 질렀다. 거기에는 어둠 속에서 누가 허리를 간지럽히는 듯한 여자의 교성도 섞여 있었다. 엠마는 말없이 샤를의 어깨에 몸을 살짝 기대고 서서 고개를 쳐들어 캄캄한 하늘로 올라가는 빛나는 불꽃을 눈으로 쫓고 있었다. 로돌프는 타는 장식등의 불빛으로 가만히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장식등이 하나씩 꺼져갔다.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다. 엠마는 모자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에 스카프를 둘렀다. 마침 이때 참사관의 마차가 역 안에서 나왔다. 술에 취한 마부는 그만 졸기 시작했다. 포장 위에 양쪽에 있는 두 개의 등불 사이로
마부의 커다란 몸뚱이가 마차 가죽꾼의 움직임에 따라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먼 데서 보였다. 사실 말이오 하고 약제사가 말했다. 주정뱅이 만은 엄하게 다뤄야 해요. 매주 시청 입구에 9주일 동안 술에 취했던 사람들 이름을 써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눈에 볼 수 있는 연간 기록이 나올 테니까요. 통계학상의 참고 자료도 되고 필요할 때는 잠깐 실례합니다. 그는 다시 소방대장 쪽으로 뛰어갔다. 대장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주변을 돌아보려고 하는 참이었다. 조심하기 위해서 부하를 보내든지 아니면 당신이 직접 가서 감독해야 할게요. 하고 오메는 그에게 말했다. 아, 내버려 두십시오. 아무 일도 없으니까. 하고 비네는 대답했다. 약제사는 되돌아와서 말했다. 안심하십시오. 비네 씨가 만반의 준비를 다 해두었답니다. 불씨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데요. 펌프에도 물이 가득 들어있고. 자, 돌아가서 잡시다. 정말 졸려요. 하고 커다랗게 하품하던 오메 부인이 말했다. 그러나 오늘 축제는 참으로 훌륭했어요. 로돌프는 다정한 시선으로 나직이 되풀이했다. 정말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이틀 뒤 루앙의 등불에 공진회에 관한 과장된 기사가 실렸다. 그것은 오메가 그 다음 날 써보낸 것이었다. 무엇을 위한 불꽃이요, 꽃이요, 화관이었던가. 우리의 경작지에 열을 쏟는 타는 듯한 햇빛 아래 성남 파도와도 같은 군중이 몰려간 곳은 어디였던가. 계속해서 그는 농민의 실태에 관해서 말했다. 확실히 정부가 많이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 용기를 냅시다. 많은 개혁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개혁을 완수합시다. 하고 정부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외쳤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참사관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우리 민병대의 위풍당당한 모습이니 쾌활하고 발랄한 마을 여자들이니 식장에서는 가장의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우리 영원한 국군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으로 씩씩한 북소리를 듣고 지금도 새삼스레 가슴설렘을 금하지 못하는 대머리 노인들에 관해서도 그는 빼놓지 않고 썼다. 그는 자기 이름을 쟁쟁한 심사원 가운데 써놓고 거기에 줄을 달아 약제사 오메 씨는 사가주에 관한 논문을 농사협회에 제출했다는 것까지 덧붙여 놓았다. 시상식 대목에 이르자 열광적인 찬미의 붓을 휘둘러 수상자의 기쁨을 서술했다.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고 형은 동생을, 남편은 아내를 얼싸안았다. 많은 사람들이 조촐하지만 상으로 탄 자기의 메달을 자랑스럽게 내보였다. 아마 추측하건대 그들은 착한 아내에게 돌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초라한 초가지벽에 그 상패를 걸어놓으리라. 6시 무렵 리에 제아르 씨의 목장에 준비된 연회석에는 이날 식에 참석했던 주빈들이 모여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몇 차례나 건배했다. 루에뱅 씨는 국왕을, 티바슈 씨는 지사를, 두루즈레 씨는 농업을, 오메 씨는 자매관계에 있는 공업과 예술을, 르플레이 씨는 여러 가지 계량을 위하여 저마다 건배했다. 밤이 되자 찬연한 불꽃이 갑자기 하늘을 수놓았다. 실로 만화경이요, 오페라의 무대라고 할 만큼 아름다웠다. 그리하여 잠시 우리의 조그만 고장은 아라비안 나이트와 같은 꿈의 세계로 옮겨진 느낌이었다. 특히 이 같은 가족적인 회합을 물랑케 하는 불상사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다만 사람들의 눈에 띈 것은 성직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쩌면 성직자들은 진보에 대한 견해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로욜라의 사도들인 성직자 여러분께 자유 있기를. 9. 6주일이 지났다. 로돌프는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해질 무렵 드디어 그가 나타났다. 공진의 다음 날 그는 생각했다. 너무 빨리 찾아가지 말자. 별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테니까. 그리고 주말에는 사냥을 하러 갔다. 사냥에서 돌아오자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생각했다. 만약 우리가 만난 첫날부터 그 여자가 나를 좋아했다면 틀림없이 나를 한 번 더 만나고 싶어서 초조해하면서 지금쯤은 나를 한층 더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다. 이대로 계속하자.
그리고 객실에 들어서면서 엠마의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예상이 들어맞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혼자였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유리창에 걸려있는 짤막한 모슬린 커튼이 저녁의 어스름을 한층 더 짙게 했다. 기압계의 금박이 저녁 햇살에 반사되어 거울 속 산호의 투둘투둘한 가지 사이에서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로돌프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엠마는 그의 첫 인사말에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저는 그때부터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았고 그리고 몸이 좀 불편했었습니다. 많이 편찮으셨어요. 엠마는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다. 아니요. 하고 로돌프는 그녀 곁에 있는 의자에 앉으면서 말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찾아뵙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는 다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길이 너무나 강렬해 그녀는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숙였다. 그가 말을 이었다. 엠마. 어머, 엠마는 조금 몸을 피하면서 말했다. 그것 보십시오. 그대로입니다. 하고 그는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은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무심코 입에서 튀어나온 이름, 이 엠마라는 이름을 당신은 불러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보바리 부인, 이것은 누구나가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 이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는 다시 되풀이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지요. 그리고 그는 두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렇습니다. 저는 당신만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것으로 이제 작별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 자신도 어쩐 일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힘에 이끌려 당신 곁으로 왔습니다. 하늘과 대항에서 싸울 수는 없고 천사의 미소에는 거역할 수 없으니까요. 아름다운 것, 매력 있는 것, 멋있는 것에는 어쩔 수 없이 이끌리게 됩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말을 난생 처음 들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증기욕탕에서 피로를 푸는 사람처럼 이 뜨거운 말의 열기에 맥없이 늘어졌다. 그러나 오늘까지 찾아뵙지는 않았더라도 하고 그는 계속했다. 부인을 만났지는 않았더라도 하다못해 부인을 애워싸고 있는 것들은 언제나 눈여겨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이면 밤마다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부인의 집을, 달빛에 빛나는 지붕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의 창가에 흔들리는 뜰의 나무를 통해서 유리 창문을 통해서 어둠 속에 빛나는 조그만 램프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부인은 그렇게도 가까이에 그리고 또 그렇게도 멀리에 가련한 사나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다. 엠마는 감동하여 흐느껴 울면서 사나이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선생님은 참으로 좋은 분이세요. 아닙니다. 저는 부인을 사랑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것만은 믿어주시겠지요.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한마디만, 단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로돌프는 조금씩 의자에서 마룻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때 부엌에서 남학신 소리가 났다. 객실 문이 닫혀있지 않았던 것이다. 한 가지만 내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그는 일어서면서 말을 이었다. 그녀의 집안을 돌아보고 싶다고 했다. 그녀의 집안 모습을 잘 봐두고 싶다는 것이었다. 보바리 부인은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함께 일어섰다. 그때 샤를이 들어왔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하고 로돌프가 말했다. 의사는 뜻밖의 박사라고 불리는 바람에 흐뭇해져서 친절하게 대접했다. 로돌프는 그 틈에 조금 마음을 가라앉혔다. 부인께서는 저한테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샤를은 이 말을 가로막고 그 점에 대해서는 자신도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된다면서 아내가 다시 숨이 갑갑하다고 호소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로돌프는 승마를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따는 그렇군요. 그 이상 더 좋은 것은 없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여보, 당신 승마를 해보구려. 말이 없다고 엠마가 반대하자 로돌프는 자기 말을 한필 내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사양했다. 로돌프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방문한 이유를 의사에게 밝히기 위해 전에 피를 뽑았던 하인이 아직도 어지러워서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가 한번 댁에 들르지요. 하고 보바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그 애를 이리 보내지요.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 편이 좋으실 테니까. 그래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윽고 부부만 남게 되자 샤를은 말했다. 당신은 왜 블랑제 씨의 호의를 거절했소? 그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시는데. 엠마는 조금 토라진 표정으로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는 끝에 가서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쓸데없는 소리. 샤를은 발 뒤꿈치로 빙그르르 돌며 말했다. 건강이 제일이요. 당신은 잘못 생각한 거요. 하지만 승마복도 없는데 어떻게 말을 타요. 한 벌 맞추면 될 거 아니요. 승마복 때문에 그녀의 마음은 정해졌다. 복장을 갖추게 되자 샤를은 블랑제 씨에게 아내가 그의 호의를 받아들였다는 것과 언제라도 좋으니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그 다음날 정오 때쯤 로돌프는 자기 집에 승마용 말 2匹를 끌고 샤를의 집 앞에 도착했다. 한 필은 귀에 장밋빛 술을 달고 사슴 가죽으로 만든 부인용 안장이 얹혀 있었다. 로돌프는 부드러운 가죽 장화를 신고서 그녀는 아마 자기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으리라 하고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엠마는 그가 큼직한 우단 위쪽고리에 하얀 저지 바지를 받쳐 입고 층계에 나타났을 때 그의 모습에 매혹되었다. 그녀는 준비를 마치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쥐스탱은 엠마의 모습을 보려고 약방에서 빠져나왔다. 약제사도 일손을 놓고 나왔다. 그는 블랑제 씨에게 여러 가지로 주의를 주었다. 사고라는 것은 느닷없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조심하십시오. 말들이 혈기가 넘치는 것 같군요. 엠마는 머리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펠리시테가 어린 베르트를 달래면서 유리창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였다. 아기가 멀리서 키스를 보냈다. 어머니는 승마용 채찍 손잡이를 들어 이에 답했다. 다녀오십시오. 하고 우메 씨가 소리쳤다. 무엇보다도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세요. 멀어져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읽고 있던 신문지를 흔들었다. 발밑에 흙을 느끼자 엠마의 말은 곧 달리기 시작했다. 로돌프는 그 곁에 붙어서 달렸다. 이따금 그들은 간단한 말을 주고받았다. 그녀는 얼굴을 약간 숙이고 곱비를 짧게 쥐고는 오른팔을 똑바로 뻗은 채 안장 위에서 흔들리는 대로 몸을 맡기고 있었다. 언덕 밑에 이르자 로돌프는 말굽비를 늦추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달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꼭대기에 올라서자 말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는 바람에 그녀의 큼직한 푸른 베일이 떨어졌다. 10월 초순이었다. 들판에는 안개가 끼어 있었다. 안개는 언덕들마다 윤곽을 그리면서 지평선으로 길게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조각조각 흩어졌다. 그리고 슬며시 피어오르다가 사라지곤 했다. 이따금 안개가 끊어진 곳에서 햇빛을 받아 멀리 용빌의 지붕들이 보였다. 그리고 물가의 정원과 안뜰, 벽과 성당 종로가 보였다. 엠마는 자기 집을 찾아보려고 눈을 가느다랗게 떴다. 자기가 살고 있는 저 보잘것없는 마을이 이처럼 작아 보인 적은 없었다. 그들이 서 있는 높은 곳에서는 산골짜기 전체가 대기 속에 증발하는 허옇고 넓은 호수처럼 보였다. 우거진 나무숲이 군데군데 검은 바위처럼 튀어나와 있었다. 안개 속을 뚫고 나와 늘어선 포플라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래톱처럼 보였다. 옆에 잔디밭 뒤 전나무 사이에는 갈색 햇빛이 공기 속에 움직이고 있었다. 담뱃가루 같은 불구스레한 흙이 말발굽 소리를 잔잔하게 울렸다. 마른 편자 끝으로 굴러다니는 솔방울을 차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로돌프와 엠마는 숲 기슭을 따라갔다. 그녀는 이따금 로돌프의 시선을 피하려고 얼굴을 돌렸다. 그러면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한 줄로 늘어선 전나무 밑동뿐이었다. 그것이 길게 이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 가벼운 현기증이 났다. 말이 헐떡이고 있었다. 안장 가죽도 삐걱거렸다. 그들이 숲속에 들어서는 순간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하느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고 로돌프가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앞으로 갑시다.
그는 혀를 찼다. 두 필의 말은 달렸다. 길가의 긴 양치식물이 엠마의 등짝에 얽히곤 했다. 그때마다 로돌프는 말을 달리면서 몸을 굽혀 그것들을 뜯어주었다. 어떤 때는 나뭇가지를 헤쳐주기 위해 그녀 곁에 바짝 붙었다. 그때 엠마는 그의 무릎이 자기 다리에 닿는 것을 느꼈다. 하늘이 파랗게 개기 시작했다. 나뭇잎은 움직이지 않았다. 꽃이 만발한 히드가 가득 찬 널따란 빈터가 몇 군데 있었다. 융단처럼 제비꽃이 가득 피어있는 빈터가 우거진 나무숲과 번갈아 나타났다. 나무는 잎사귀 종류에 따라 잿빛, 갈빛, 금빛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났다. 때때로 우거진 잡목숲에서는 희미하게 작은 새들이 날개를 퍼덕이는 소리가 들렸고 떡갈나무 속으로 날아가는 까마귀의 신 목소리도 몇 번씩이나 들려왔다. 그들은 말에서 내렸다. 로돌프가 말을 맸다. 엠마는 이끼 위에 나 있는 마차 바퀴 사이를 앞장서서 걸어갔다. 그러나 옷자락을 손으로 들어올려도 옷이 너무 길어서 걷기가 힘들었다. 로돌프는 그녀를 따라가면서 새까만 나사옷과 검은 반장화 사이로 보이는 하얀 양말에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넋을 잃고 지켜보았다. 그것이 그녀의 살갗처럼 여겨졌다. 엠마는 걸음을 멈추었다. 저 피곤해요. 자, 조금만 더 기운을 냅시다. 100걸음쯤 가서 그녀는 다시 걸음을 멈췄다. 그녀가 쓰고 있는 남자용 모자에서 허리 위로 비스듬히 늘어진 베일을 통해서 마치 하늘빛 물결 속에 잠겨 흐느적거리는 것처럼 그녀의 얼굴이 파르스름하게 드러나 보였다. 어디까지 가는 거죠? 로돌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쁘게 숨을 쉬었다. 로돌프는 주위를 둘러보고 윗수염을 지그시 깨물었다. 두 사람은 좀 더 넓은 곳으로 나왔다. 거기에는 어린 나무가 많이 베어져 있었다. 그들은 넘어진 나무 줄기에 걸터 앉았다. 로돌프는 자기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느닷없이 찬사를 늘어놓아 여자에게 겁을 주지는 않았다. 그는 조용하고 진지하고 사뭇 우울해 보였다. 엠마는 고개를 숙이고 발끝으로 땅 위에 널려있는 나무 조각을 건드리면서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우리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까? 하고 로돌프가 말했다. 아니에요. 엠마는 대답했다. 잘 아시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녀는 일어서서 돌아가려고 했다. 사나이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녀는 우뚝 섰다. 그리고 사랑에 불타는 젖은 눈으로 그를 보고 있다가 다급하게 말했다. 이제 그만두기로 해요. 그런 얘기. 말은 어디 있어요? 돌아가기로 해요. 로돌프는 화난 듯 난처한 듯한 몸짓을 했다. 그녀는 되풀이했다. 말은 어디 있죠?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자 사나이는 야릇한 미소를 띠고 이를 악물고 두 팔을 벌린 채 앞으로 다가왔다. 엠마는 떨면서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오, 무서워요. 심한 짓을 하지 말아요. 우리 돌아가요. 정 그러시다면. 그는 얼굴빛을 부드럽게 바꾸면서 말했다. 그는 곧 점잖고 상냥하고 수줍은 태도로 되돌아갔다. 엠마는 그에게 팔을 맡겼다. 그들은 돌아오기 시작했다. 로돌프가 말했다.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죠? 알 수 없군요. 부인은 아마도 내 뜻을 오해하신 모양입니다. 부인은 내 마음속에서 대자 위에 높이 모셔놓은 마돈나처럼 숭고하고 때묻지 않은 깨끗한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살기 위해 부인이 꼭 필요합니다. 부인의 눈과 목소리와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내 누이 동생이 되어주십시오. 아니, 내 천사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팔을 뻗어 그녀의 허리를 감았다. 그녀는 힘없이 자기 몸을 빼내려고 했을 뿐이었다. 그는 걸으면서 이러한 자세로 여자의 몸을 부축했다. 이윽고 두 필의 말이 풀을 뜯어먹는 소리가 들렸다. 아, 조금만 더. 돌아가지 맙시다. 여기에 있어 주십시오. 하고 로돌프가 말했다. 그는 좀 더 저편에 부평초가 파랗게 덮여있는 조그마한 연못가로 그녀를 데리고 갔다. 골풀 사이에서 시든 수련이 움직이지도 않았다. 풀을 밟는 발소리에 놀란 개구리가 펄쩍 뛰어서 모습을 숨겼다.
내가 나빠요. 나빠. 당신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아, 로돌프. 젊은 여자는 그의 어깨에 기대면서 천천히 말했다. 나사 드레스의 옷자락이 사나이의 우단옷에 감겼다. 엠마는 한숨으로 부푸는 하얀 목줄기를 뒤로 젖혔다. 그리고 까무러칠 듯 하염없이 울면서 한없이 몸을 떨면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사나이에게 몸을 맡겼다. 저녁 어스름이 내리기 시작했다. 지평선에 걸려서 나뭇가지 사이로 빛을 쏟고 있는 태양광선이 엠마의 눈을 부시게 했다. 사방은 조용했다. 나무 사이에서 무언가 달콤하고 기분 좋은 것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녀는 다시금 심장이 심하게 뛰기 시작하고 피가 온몸에 도는 것을 느꼈다. 그때 먼 숲 저쪽 다른 언덕 위에서 길게 외치는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미처 흥분이 채 깨어나지 못한 신경의 마지막 떨림 속에 음악처럼 녹아드는 그 소리는 듣기 좋았다. 그녀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로돌프는 입에 여성년을 물고 잘려진 한쪽 말고삐를 조그만 칼로 손질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갈대와 같은 길을 지나 용빌로 돌아왔다. 그들은 진흙에 나란히 박힌 그들의 발자국을 보았다. 그리고 갈대 보았던 갈대숲이며 풀숲 속의 조약돌을 보았다. 주위에 있는 것은 무엇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엠마에게는 산이 움직인 것보다도 큰 무엇인가가 일어난 것이었다. 로돌프는 이따금 허리를 굽혀 그녀의 손을 잡고 키스하곤 했다. 말에 올라탄 그녀의 모습은 참으로 매력적이었다. 날씬한 몸을 똑바로 세우고 무릎을 말갈기 위에 굽히고 바깥 공기를 새어 약간 발그레해진 얼굴이 저녁 노래에 빛나고 있었다. 용빌에 도착하자 그녀는 포장된 보도 위에서 말이 원을 그리며 뛰게 했다. 사람들이 창문으로 그녀를 내다보았다. 저녁 식사 때 남편은 아내의 얼굴빛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책에 관해서 묻자 그녀는 타고 있는 두 개의 양초 사이에 놓인 자기의 접시 옆에 팔꿈치를 세우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엠마, 하고 남편이 불렀다. 네. 사실은 말이야. 오늘 오후에 내가 알렉상드르네 집에 들렀는데 말이오. 그 사람의 집에 앞말이 한 필 있더군. 조금 나이 먹은 것 같았지만 무릎에 상처가 조금 있을 뿐이고 아직은 넉넉히 탈 수 있는 좋은 말이야. 아마 300프랑쯤 주면 틀림없이 내놓을 것 같은데 말이오. 그리고 그는 덧붙여 말했다. 당신도 마음에 들 거라고 생각해서 계약을 했소. 아니, 사실은 사버렸소. 잘한 일이겠지. 어떻게 생각하오? 엠마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리고 15분쯤 지나서 샤를에게 물었다. 오늘 밤 외출하세요. 응, 왜 그러지?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는 샤를에게서 해방되자 그녀는 곧 자기 방으로 가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처음엔 어지러운 듯한 기분이었다. 나무며 길이며 도랑이며 로돌프의 모습이 눈앞에 보였다. 나뭇잎이 한들거리고 골품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속에서 아직도 그의 팔에 안겨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거울을 들여다보았을 때 거기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보고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눈이 이토록 크고 이토록 검고 깊었던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 무언가 어떤 미묘한 것이 그녀의 몸에 퍼져서 그녀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애인이 있다.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고 그녀는 되풀이하여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은 두 번째의 청춘이 되살아난 것처럼 즐거웠다. 그녀는 사랑의 기쁨과 한없이 그리워한 행복의 열정을 이제부터 소유하고 싶었다. 모든 것이 정열적이고 모든 것이 황홀하고 모든 것이 광란인 어떤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경지로 막 들어가려 하고 있는 것이었다. 하늘빛의 광대한 세계가 그녀를 둘러싸고 절정에 달한 감정이 그녀의 사념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생활은 까마득한 아래쪽 산 사이에 낀 어둠 속에 묻혀서 어렴풋이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전에 읽었던 여러 책의 여주인공들이 문득 생각났다. 이들 불륜의 사랑을 하는 여자들의 합창단은 마치 자매와도 같은 목소리로 그녀의 기억 속에서 노래 부르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그녀를 황홀하게 했다.
엠마 자신도 환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 자신이 그토록 부러워한 사랑을 하는 여자의 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그녀는 젊었을 때 언제나 그렸던 몽상을 실현시키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거기에는 복수의 쾌감도 있었다. 지금까지 그토록 괴로워하지 않았던가. 이제야 승리를 거둔 것이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사랑이 기쁨에 들끓으면서 한꺼번에 뿜어나온 것이다. 그녀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불안도 번민도 없이 이 사랑을 맛보았다. 다음 날 하루는 완전히 새로운 기쁨 속에서 지나갔다. 두 사람은 서로 맹세했다. 엠마는 그에게 자기의 슬픔을 이야기했다. 로돌프는 키스로 그녀의 이야기를 막았다. 그녀는 눈을 반쯤 감고 사나이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불러달라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숲속에 남학신 만드는 오두막 안에서의 일이었다. 그 집의 벽은 지프로 되어 있었고 지붕이 낮아 내내 허리를 굽히고 있어야 했다. 그들은 가랑잎을 깐 자리에 꼭 붙어 있었다. 그날부터 그들은 매일 밤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다. 엠마는 편지를 뜰 끝쪽 냇가에 가까운 바위 틈에 끼워 놓았다. 루돌프가 그것을 가지러 와서 자기의 편지를 놓고 갔다. 그녀는 언제나 그의 편지가 너무 짧다고 나무랐다. 어느 날 아침 샤를이 날이 새기 전에 외출했을 때 그녀는 갑자기 로돌프를 만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라위세트로 금방 달려가서 1시간쯤 머무르다가 용빌로 돌아와도 모두 그때까지는 자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엠마는 치미는 욕정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이윽고 엠마는 목장 한가운데 있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젠 걸음으로 걸어갔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엠마는 멀리서 애인의 집을 보았다. 제비꼬리 같은 2개의 풍향계가 희끄무레한 새벽 어스름 속에 검게 떠올라 있었다. 농장 안뜰을 지나자 저택으로 보이는 안채가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그녀는 벽이 저절로 열린 듯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크고 쭉 고든 층계가 복도 쪽으로 나 있었다. 엠마는 어떤 문의 걸쇠를 돌렸다. 그 순간 방 안쪽에 자고 있는 사나이가 보였다. 로돌프였다.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오다니 하고 그는 되풀이했다. 어떻게 빠져나왔소? 아, 옷을 이렇게 적시고. 난 당신이 좋아요. 그녀는 사나이의 목에 매달리면서 대답했다. 이 대담한 첫 모험에 성공했으므로 그 뒤로 샤를이 아침 일찍 외출할 때마다 엠마는 부랴부랴 옷을 입고 강가로 통하는 돌층계를 살금살금 내려갔다. 그러나 소를 건네는 판자다리가 치워져 있을 때에는 시냇가를 따라 서 있는 울타리를 끼고 걸어야만 했다. 강둑은 미끄러웠다. 그녀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시든 무아제비 더미에 매달리곤 했다. 그리고 밭을 가로지를 때에는 발이 빠져서 비틀거리고 화사한 반장화가 진흙에서 잘 빠지지 않았다. 얼굴을 싼 엷은 비단 스카프가 잡초 속에서 바람에 펄럭거렸다. 소를 만나면 무서워서 뛰었다. 엠마는 뺨이 장밋빛으로 물들어 도착하곤 했다. 온몸에서는 나무진과 신선한 대기의 냄새를 풍겼다. 그 시간이면 로돌프는 을에 그때까지 자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봄날 새벽이 방에 흘러 들어온 것 같았다. 창에 쭉 걸쳐놓은 노란 커튼을 통해서 황금빛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엠마는 눈을 깜빡거리면서 손으로 더듬어 나갔다. 머리에 붙은 이슬방울이 마치 황옥의 후광처럼 얼굴 둘레를 어렴풋하게 에워싸고 반짝였다. 로돌프는 웃으면서 그녀를 끌어당겨 껴안았다. 조금 뒤에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기도 하고 가구 서랍을 열어보기도 하고 로돌프의 빗으로 자기 머리를 빗기도 하고 수영 깎는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기도 했다. 그리고는 또 가끔 머리맡에 놓은 조그마한 탁자 위에 레몬과 각설탕과 함께 물주전자 옆에 놓여있는 큰 파이프를 장난삼아 입에 물기도 했다. 헤어질 때에는 적어도 15분은 걸렸다. 헤어질 때마다 엠마는 울었다. 그녀는 평생 로돌프 곁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무엇인가가 그녀를 로돌프에게로 떠미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너무 자주 되풀이되자 어느 날 그는 난처한 듯이 얼굴을 찡그렸다.
왜 그러세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편찮으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드디어 그는 얼굴빛을 굳히고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것은 경솔한 짓이며 엠마를 위태롭게 할지도 모른다고 분명하게 말했다.